399페이지입니다. 로마자 5번요.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실체적 보장, 절차적 보장 다 했는데 이게 또 나오죠.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이 이제 형사 절차에서 인신폐해, 인신 이제 구속의 폐해 가능성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또 별도의 권리나 원리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 의의 조문 읽어야 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자,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요 의미가 중요했던 판례가 우리 앞쪽에서 본 게 있는데요. 지자체장 권한대행 사례에서 형선고 시 권한대행, 그거는 확정도 안 됐는데 권한대행 들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유죄 추정의 효과에 불과하다 해서 위헌난 사례 있죠. 네, 그 부분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 그 다음 맨 앞에 주부 보세요. 형사 피고인은 이라고 되어 있죠. 피의자가 배제되어 있죠. 조문상으로. 그래서 형사 피의자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들이 나옵니다. 자, 집안 볼게요. 뒤에 이제 유관된 것들이 같이 나오는데 한목에 정리합니다. 우리 헌법 규정상 형사 피의자 빼고 형사 피고인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피의자가 없는. 무죄 추정 원칙 27조 사항. 자, 좀 더 지나가면 이제 국선 변호 제도. 그 다음에 자백 제한 법칙. 자백 배제 내지는 자백 제한 법칙 관련해서 자백의 증거 능력, 증명력 제한하는 조항이 있죠. 요 세 군데서 이제 형사 피고인만 규정되어 있어요. 두 문자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고무국자. 이렇게 외우죠. 고무국자. 고무로 제작된 국자. 자, 그래서 이제 확대 논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 피의자로의 확대 논의 당연히 인정합니다. 자, 일단 먼저 자백 제한 법칙은 확대 논의가 나오지 않아요. 논의 자체 부존재. 수사 단계로 이제 피의자로 확장할 수 있는가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수사 단계로도 확장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인데, 수사 단계는 이제 증거 공방 과정이 아니죠. 수사 절차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 판단의 원칙을 수사 단계에는 애초에 속성상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논의 자체가 나오지 않고요. 이제 그 위에 두 군데서만 논의가 나오는데, 자, 무죄 추정은요. 형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으면은 1심에서 유죄, 1심,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더라도 여전히 무죄로 추정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검사에 의해서 이제 요런 신분 관계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검사에 의해서 혐의가 확정되어 기소된 자마저도 무죄로 추정된다면 검사에 의해서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더더구나 무죄로 확정되겠죠. 추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소 포함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사 피의자로는 당연히 확대된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이제 국선 변호 제도는 반대 결론입니다.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또 통수가 판례예요. 그래서 무죄 추정을 이해하는 건 아주 속성상 쉬운데, 국선 변호는 왜 또 확대하지 않겠는가? 국선이라는 의미 때문이에요. 여기 세비가 지출되죠. 세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비의 그 필요성, 절실함,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도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 피의자 단계에서는 아직은 세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국선 변호인을 동원해야 될 필요성이 아직은 없다라고 느껴져서 부정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형사법 하시고 하니까. 형사 피의자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집으로 곧바로 갈 수도 있어요. 두고 봐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검사가 기소를 했다. 그러면 형사 피고인으로서 국선 변호 제도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단계에서까지 국가가 돈을 들이면서 변호인을 세워야 될 이런 이제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절실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세비 지출의 절실성. 예. 네, 필요성 내지는 절실성이라는 의미에서 피의자 단계까지는 아직 확대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총 정리하시고 이제 확인만 해내시면 되겠어요. 자, 가 주관적 범위 2번에 가 형사 피의자도 당연히 무죄 추정을 받는다. 확대 동그라미. 그죠? 다음 페이지. 유죄 판결의 의미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다 가겠습니다. 시간적 범위
유죄 판결의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재심 청구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재심 청구 절차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제는 내용. 자,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는 결과 수사 및 재판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불감청 수사의 원칙. 이것도 우리 판시상에서 살짝 나옵니다. 불감청 수사 원칙. 그리고 모든 유죄 입증의 책임이 검사에게 주어진다. 검사가 부담한다. 무죄 추정 원칙. 그리고 밑에 인두비오 프로레오까지 미결구금에서 통산 범위 이미 정된 의미에서 당연 통산 내지는 전부 통산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기점을 마련한 판례니까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관련 판례로 가죠.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법의한 사실 공표명령 제도. 자, 일단 나중에 양심의 자유 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뒤로 갑니다. 뒤로 미루시고. 오른쪽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판례도 미결 구금에서 통산 범위 관련해서 통산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 주면은 위헌으로 나와버리는 그런 판례들이니까 안에 살짝 이제 내용이 뭔지만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수용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배제. 수용자, 시설 내 처우를 통해서 기초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국가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배제하는 것은 인과성이 있다. 합헌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밑에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금으로 인한 지자체장의 권한대행하고 형선고로 인한 권한대행. 결론이 다르죠. 구금으로 인한 경우는 옥중결제의 효율자라는 측면에서 합헌인데 형선고로 인한 경우는 위헌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대표적으로 달았어요.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그 두 번째 판례 보죠. 미결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정지. 이거는 의료급여,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설 내 지원을 전제로 합니다. 시설 내의 의료 지원을 전제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시킨다라는데 그러면 왜 굳이 또 정지시키느냐 하니까 보험료 납부 의무라는 그 급부 의무를 면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용되는 순간 경제활동이 일단 차단되죠. 그래서 경제활동이 차단된 자에게 매달 납부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시키는 결과 그 반대급부인 보험급여 청구권도 같이 정지시킨다. 이런 이제 맥락으로서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 문제 삼았는데 어쨌든 일정한 시설 내 지원을 전제로 한 정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가징금 부과. 부당 내부 거래, 거대기업, 그룹 계열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나오죠. 그룹 계열사 간의 그 그룹 체제에서 계열사 간의 거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외부 기업들의 참여를 완전 배제하고 그룹 지네끼리만 헤쳐먹겠다 이런 제도거든요. 부당 내부 거래. 요거 이제 규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합헌입니다. 그다음 증인 신문사항 미제출과 증거결정의 취소. 검사가 증인 신문사항을 증인 신문 신청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 증인 신문사항을 계속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소송의 지연이죠. 그래서 소송의 지연 혹은 악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증거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합헌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증거 체부 제도를 얘기합니다. 증거 체부 제도. 형소법상. 증거의 채택 여부에 대한 법관의 재량권을 주는 것이 위헌인가 이 말인데요. 증거 체부제도 합헌이란 뜻이에요. 자, 이번 진술거부권. 요거는 조문 그 자체를 외워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넘어가세요. 자, 진술거부권은 줄텐데 자기 부주의 금지의 특권에서 유리했다. 그 부자가 질부자입니다. 짊어질 부자. 부담한다 할 때 부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를 짊어지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 실질적인 숨은 의미는 고문근절입니다. 아래에 줄대 나오는데 고문근절. 그래서 고문금지하고 조문에 같이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항상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고문을 막 당하다 보니까 그 자백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겁니다. 주체 넘어가시고 자 내용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 금지. 요걸 외우셔야 돼요.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단락별로 해석론이 다 붙어요. 특히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맨 앞에 형사상이라는 내용인데요. 요게 그때 밑에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1번 한번 볼까요?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므로 단순히 명예가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행정상의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없고. 됐죠? 자, 여기서 이거 형사상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게 이게 진술 내용입니다. 진술 내용과 관련된 것이지 그 위에 써놓으세요. 진술 절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술 절차가 꼭 형사 절차가 되는가 이런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의 질문 절차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 다만 그 내용이 진술하는 발언하는 내용이 형사처우와 관련돼 있으면 어느 절차에서든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것만 구분을 잘 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으로 갑니다. 이제 그다음으로 중요한 거 동그라미 4번 본문. 또한 여기서 진술이란 생각이나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해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를 통하여 표출, 다운 표하세요. 언어적 표출. 그래서 언어적 표출과 등가물에 달하는 것까지는 진술로 파가는데요. 그걸 넘었으면 이제 진술이 아닙니다. 이런 이제 판례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줄된 대로 가시면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절대 금지다. 이것도 오선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법률로서 예외적 규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절대 금지. 자, 그리고 첫 번째 판례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 자, 음주 측정. 자, 음주 측정이 진술을 강요하는 것인가? 첫 줄, 진술이란 언어적 표출을 말한다. 그런데 아래줄 호흡 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술 개념에 들지 않아서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는 논하지 않는다. 자, 호흡 측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의 대외적 현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객관적 사실 상태를 현출하는 것이지 어떤 사상이나 관념을 언어적 방법으로 현출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의 현출. 자, 다음 페이지 정치자금 수입 지출에 관한 허위 기재 처벌 사건. 자, 요거는 일단은 진술 개념엔 듭니다만 그 규제를 세 줄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라면서 합헌 보는데, 자, 기재 행위요. 기재 행위. 쓴다, 기록한다 이런 것들은 언어적 표출의 등가물이죠. 언어적 표출의 등가물. 그래서 진술거부권 개념에 진술의 개념에 듭니다. 자, 나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바로 가죠.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 2번 주체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동행된 피의자 피내세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이미 동행, 다운표. 그리고 또 아래 보시면 불구속 피의자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였다. 불구속, 다운표. 이미 동행 여부, 불구속 여부. 예, 강제 여부, 구속 여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무기 대등성 확보 내지는 조력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누린다. 이런 의미로 넓게 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그러나 하나 조심할 게 둘째 줄입니다.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수형자, 미결 수용자 아니죠.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가 앞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성격을 우리 현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격, 형사 절차상의 무기 대등성 확보를 위한 권리로 봐요. 자,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인데 이 안에 이제 뜻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형사 절차가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무기 대등성을 확보한다. 예,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마감된 사람은 이미 무기 대등성 확보에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해 절차 관련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 절차가 이제 없으니까. 자, 그 밑에 이제 예시 판례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구체적 내용들을 보는데 그 내용은 이제 제목 위주로 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사례나 기록형을 이제 풀 때 어떤 부분의 제한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제목 위주로 빨리 보죠.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 접견교통권,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 이거는 괄호에서 변호인 참여 요구권이라고 써놓으세요.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 다제목 변호인 참여 요구권. 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라.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 서신 비밀 보장. 다음 마로 가시면 열람 등사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제 돌아오세요. 가 변호인 선임권. 줄된 들어갑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부분으로서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 절대적 보호를 지금 우리 헌재가 판시했어요. 자, 요거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 밑에 한번 써볼까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평석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 내용. 본질 내용 침해 금지라는 37조 2항 후단에 따라서 제한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해서 이 문구 외우셔야 됩니다. 선임권.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예요. 두 번째, 나 변호인 접견교통권.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호인 선임 이후를 전제로 하는 뭐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선임권에 비해서는 비핵심적인. 자, 접견교통권 들어가시면요. 우리 판례의 경과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넷째 줄 봅니다. 헌재는 종전에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꼭 변호인 선임권처럼 절대 보호되는 것처럼 판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2번, 최근의 판례에서 위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밝혔어요. 판례가 스스로 해석을 했어요. 최근 위 결정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게 포인트예요. 실제 자유 접견 과정. 자, 이 과정에서 함부로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지. 줄된 대로 오세요. 변호인과의 접견권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제한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도 제한되고 있어요. 어때요? 공휴일 접견권 이런 것도 자유롭지 않죠. 그리고 야밤의 접견권 이런 것들 함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벽 4시에 뭐 3시에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죠? 목이 매달리는 꿈을 꿔 불뚝 일어나가지고 변호인을 불러다가 악몽을 꿨다. 그 변호인이 뭐예요? 변호사가 뭐예요? 새벽 4시 깨가지고 권리 뭐 행사하고 이러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 변호인의 접견권 자체를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한이 가능하나 실제 접견 과정만큼은 절대시하라 이런 의미로 강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줄된 부분들이 따로따로 그대로 지문화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정을. 아셨죠? 그래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판시도 있고 판시가 있는데 이 판시에서 이제 숨은 의미는 실제 자유 접견 과정의 절대시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제한 가능성과 관련된 이제 사례 정도를 뭐 보는 판례가 밑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줄된 거. 이제 법정 옆에서 바로 이제 자기 순번에 이제 법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그 마렵죠. 그러면서 변호인을 불러달라, 변호사를 불러달라 이러면은 그 교도관들이 난처합니다. 주로 이제 교도관들이 혼자 여러 그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을 호송해가지고 가가지고 만약에 변호사를 부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탈출을 도모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다음 보세요. 그러나 대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판례에서 아래쪽에 줄여내 보세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불허된 특정 시점을 전후한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아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결국은 그때의 접견 불허 때문에 큰 장애가 왔다. 이 정도 아니면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제한이 전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판례도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다로 갑니다.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 변호인 참여 요구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둘째 줄 보세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된다. 이 말은 뭐죠? 막바로 도출 따옴표.
입법 형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입법에 의한 별도의 구체화가 필요 없다는 뜻인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오고 이거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구체적 입법 형성이 없으면 행사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오선지 나와요. 막바로 도치기 때문에 입법 없이 헌법 조문만으로 바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변호인의 참여를 절차에서 요구하는 거. 이게 뭐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야지만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써보세요. 절차적 구체화가 필요 없는 권리 내용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절차적 구체화가 필요 없는 권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예, 그게 꼭 무슨 절차가 있고 뭐 요건을 갖춰야지만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참여 요구라는 의미 자체에서 이미 헌법적으로 구체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구체화, 현실화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아래 판례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수사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 비밀 보장 다음 페이지 가시는데 자, 변호인과의 서신 비밀 보장은 강한 보장을 받아요. 근데 변호인 아닌 자, 비변호인과의 서신 비밀은 보장은 되지만은 이제 제약을 전제로 하는 보장입니다. 치워 보세요. 자, 수용자라는 말은 미결 수용자와 수형자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는 큰 의미죠. 시설에 수용된 자와 그 다음에 변호인과의 서신 보장. 비변호인과의 서신 보장, 가족 등 보장의 정도가 다릅니다. 자, 변호인과의 서신 보장은 아주 강한 보장을 전제로 하고요. 왜냐하면 무기대등성 확보를 위한 조력자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장돼야 되죠. 근데 비변호인의 경우는 약한 보장, 좀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보장, 규제가 전제된 보장 이런 의미예요. 이제 강한 보장의 의미. 여기서는 뭐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 나고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주 엄격한 헌재가 이제 요건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변호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것과 그 서신에 불법 내용물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습니다. 변호인 사실이 확인되고 불법 내용물이 포함됐다 볼 수 없으면은 무조건적으로 보장. 이게 확인되는데도 거부한 사례는 바로 위헌 나와요. 자, 이제 확인하죠. 본문. 상대방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 서신을 통해 마약 등 소지 금지품의 반입을 도모한다든가 그 내용의 도주인멸, 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즉 불법 내용물이죠. 기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장되게 되어 있어요. 자, 만은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가죠.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본문으로 바로 갑니다. 안에 조문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에서 의미 있는 그 내용들은 아니고요. 자, 본문 가시면 둘째 줄. 이 권리는 형사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된다. 고무국자, 요 정리한 부분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확대하지 않는다. 통설 판례.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그 판례 예시가 보이는데 그 줄된 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하지 않는다는 판례. 그 다음에 4번. 변호인 자신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이제는 이제 변호인 자신의 조력권, 조력할 권리의 이제 성격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형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헌법에서는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상 권리로 봐요.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단지 형소법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법률상 권리의 임에 그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것 중요합니다. 헌재는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중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큼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기본권으로 승격시켜줍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정된 사례가 유일하게 한 사례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변호인 선임권부터 열람 등사권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열람 등사권에 대해서만 인정했어요. 아래 둘째 줄 앞에 보세요. 조서를 열람하는 것, 열람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표시. 열람 등사권.
변호인 자신의 열람 등사권, 그리고 밑에 비교 표시에서 접견교통권 X.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상 권리를 보는데 변호인 자신의 조력할 권리의 내용이지만은 만약에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이면에 있는 피구속자 등의 권리가 형해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그런 권리라면 피구속자 등을 위해서 기본권으로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이제 설치 내용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인정된 사례가 열람 등사권 사례가 유일해요. 그 외에 접견교통권 그 외에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 권리에 해당한다. 이러면 오선지입니다. 접견교통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례 구분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색 박스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총 합쳐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 4번 자백제한 법칙. 자백제한 법칙. 여러분들 형소법 할 때 하십시오. 자,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 갑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 의에서 뭐 외국의 경과를 보여주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셔서 이제 프라이버시권, 영미의 프라이버시권 이런 의미와 이제 소통되고요. 우리나라 헌정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는 나중에 헌정사 우리 정리할 때 두 문자로 하는 겁니다. 두환 비자금 뭐 이런 거 할 때 비자 들어가는 거. 자, 그다음 로마자 2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체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살짝 있는데 여러분 논술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로 답 잡고 들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논술 쟁점 제가 이제 그림 글자를 안 붙여놨죠.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체, 죽은 자, 사자, 그 법인 등 단체 이런 경우는 그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사생활의 의미가 포섭되기 힘들다 해가지고 부정하는 견해가 있고 그게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다수설 태도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견해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 태도로. 그 사생활의 의미는 사적 생활, 살아 움직인다, 그죠? 살생자의 움직일 활자죠, 그죠? 살아 움직인다 이런 걸 전제로 하니까 법인이나 사자 이런 경우들은 포섭되기 어렵다. 이렇게 문헌적으로 문헌에 집착하는 견해가 지금 현재 좀 다수설적이다 평가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보시고 로마자 3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제목 이상 의미 별로 없습니다. 내려가시면은 두 번째 판례 보죠. 자동차 좌석 안전지 착용. 첫 번째 판례부터 먼저 보죠. 변호사의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하지만은 하편은 농구만 잘 아시면 되는데 둘째 줄요. 변호사의 업무는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 쉽게 압축하면요. 공익의 대변자성. 희소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한 염결성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송 그 수액을 부풀리고 수가를 부풀리고 이런 이제 전행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둔 제도로서 합헌이고요. 두 번째, 자동차 좌석 안전지 착용 강제. 자, 줄된 대로 갑니다.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주는 벗어난 행위다. 따지지 않겠답니다. 자,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죠? 근처에 쓰죠. 도로에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도로에서 자기 집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주차장에서 그 안에 들어가지고 라디오 듣고 하는데 그때도 안전띠 매고 들으라 이런 식으로 강제한 건 아니에요. 도로에서 운전할 때 그때 이제 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씁니다. 도로는 공적 공간이에요. 도로는 공적 공간이지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적 공간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이제 보호의 의미는 넘어섰다는 거죠. 자, 마지막 판례. 명예보호를 위한 대외적 해명 행위. 대외적 해명. 여기서 끝난 거예요. 제목에서. 겉으로 내놓고 대외적으로 내놓고 이제 공론화 시켜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 비밀의 영역이다. 내 사적인 영역이다. 개인의 영역이다. 이렇게 공론화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공론화 시켰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다. 이렇게 보속되지 않습니다. 자, 2번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요거는 사례형이나 이제 기록형으로도 상당히 소중한 부분이죠.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사생활의 자유에서도 최근 가장 시사성이 높은 부분이고 그래서 예제도 많이 형성됩니다. 자,
의의 둘째 줄 뒤.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그 자체 비밀성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당의 개인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 권리가 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탄생했다. 자, 보세요. 비밀 정보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미리 보이고요. 나중에 이제 내용으로 가면은 더 정확하게 비밀 정보에 국한되지 않을 뿐더러 사적 정보에도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 사적 영역에서 발언했는가 그런 거 따지잖아요. 나중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가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제목 다시 보세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목 안에 많은 뜻들이 있다고 했어요. 학자분들이 함부로 그냥 이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제목만 딱 들어도 이게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포섭할 수 있도록 약속 용어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라고 정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라는 말의 압축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성 요구할 필요 없고요. 예, 그 발언지를 사적인 영역에서 발언했는가, 공적 영역에서 발언한 것인가, 발언지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성 불문, 발언지 불문이에요. 자, 2번 헌법적 근거. 헌법적 근거, 이제 사생활 자유 관련해서 이제 편제되어 있지만 또 근거를 논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그 자유권의 소극적 측면의 내용을 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정되는 경과에서 이제 더 적극적인 내용들로까지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 마련이 조금 논의가 되는데 뭉개버리시고, 자, 넷째 줄 뒤에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압축하면 민간인 정치 사찰 사건입니다. 민간인 정치 사찰 사건에서 10조와 17조를 근거조항으로 뒀어요. 17조가 사생활의 자유죠. 그런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이 내용을 넘죠. 그래서 10조로 커버해 주는 거예요. 10조로 보충. 10조의 이제 일반적 인격권 이런 그런 내용으로 이제 포섭합니다. 그다음 2번 헌법재판소는 교육정보 시스템 네이스 사건과 지문날인 강제 사건에서 동일하게 10조와 17조를 근거로 들었어요. 그래서 10조, 17조 이 부분에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견해 대립은 제시할 필요 없어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뭉개버리시고 우리 대법원과 헌재는 공이 10조와 17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면서 사건명 조금씩 써주고 하면 아주 풍부하겠죠. 자, 3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주체. 보시면 첫 줄 법인과 사자가 또 여전히 문제입니다. 사생활의 자유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주체성 논의처럼 둘째 줄 뒤에 부정설이 타당하다. 사생활의 자유에 관련된 왼쪽 로마자 2번의 다수설, 즉 부정설이 여기에도 그대로 이제 유지되는 것입니다. 부정설 다수설로 사생활의 문헌에 집착하는 다수설의 결론으로 가시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래 보시면 보호법 2조 1호는 동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의 개념을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이런 식으로 명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 자, 이제 줄 보세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 즉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비밀성, 발원지, 불문이라고 했죠. 비밀성 불문, 발원지, 불문. 이제 법으로 가죠. 개인정보보호법. 예전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그 법을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시켰어요. 대안의 법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예전법은 좀 무리가 있었던 게 어떤 거요? 공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만 이제 규율을 했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어떤 정보보호 이런 것들이 아주 미흡했거든요. 근데 그 2012년도인가요? 그때 보면은 네이트 사건 해가지고 막 수천 건의 막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되고 있죠. 지금 신용카드 관련해서도. 자, 이런 이제 민간 부문에서의 은행이나 뭐 어떤 포털 사이트 같은 이런 민간 부문에서의 정보 관리도 개인정보 관리도 규제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법 명칭 보세요. 공공기관의 이런 표현이 앞에서 이제 빠진 거예요.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 이런 식으로 법명이 확장됐고요. 자, 그래서 내려갑니다. 1호가 아까가 본문에 나왔던 부분이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 그 다음에 7호가 영상정보 처리기기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 이제 그 폐쇄로 텔레비전, CCTV 이런 거 이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CCTV 규제. 예,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요소가 가장 강하죠. 자, 18조 이하에 이제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자, 18조에 보시면 좀 중요한 의미가 이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제 바뀌면서 아주 중요하게 들어간 조항이
1호입니다. 2항의 1호. 어떤 그 기관이 민간이든 공적 기관이든 기관이 취득한 정보를 활용 내지는 이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이 정보 주체의 동의 요건입니다. 예, 요거 정도만 앞에 별표 살짝 해놓을까요? 1호. 요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합격하시고 이제 사무실을 좀 크게 내보자 가지고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이렇게 가시면 뭐 변호사들은 이제 대출 좀 쉽죠. 상당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서면을 한 이만큼 줍니다. 명을 주면서 사인하세요 그래요. 사인부터 해주세요. 왜? 신용정보를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신용정보에 따라서 이제 그 대출 액수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걸 보기 위해서 신용정보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 주체 동의 요건 때문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동의한다는 서면에 사인을 요구합니다. 은행에서. 그게 한 10대장 돼요. 예, 그 사인 계속 똑같은 사인 하다 보면 나중에 사인 헷갈려가지고 딴 사람 사인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뭐 연예인도 아니고. 자, 그래서 아주 이제 이것 때문에 절차가 아주 좀 빡빡해졌는데요. 나중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 쓸데도 없는. 왜? 별로 쓸데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인터넷 포털 같은 데 가면 어때요? 당사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뜨잖아요. 그때 뭐냐? 동의하시면 동의 찍으라고 그러죠. 동의 안 찍으면 못 넘어가요. 게임이라도 한 판 하고 싶은데 동의 안 누르면 가입이 안 돼요. 무조건 동의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 그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싶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은 25조 2항에 요거는 시험지 항상 별로 없는데 재미삼아 한번 볼게요. 줄된데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찜질방이죠.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 도찰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도찰 방지 조항. 자, 그리고 밑에 가서 몰카죠. 몰카 방지. 그 다음에 5항 줄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 조작하면 안 되고요. 다른 곳에 비춰서도 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연인들이 와서 키스하고 있는데 녹음 기능까지 사용하고 뭐 그쪽으로 비추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됐습니다. 나머지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 49조의 집단 분쟁 조정 제목 읽으시고 오른쪽 51조의 단체 소송 제목 읽으세요. 자, 그리고 제목만 읽으면 돼요. 그리고 근처 여백 아무 데나 49조 근처나 이데 써놓습니다. 자, 집단 분쟁 해결 제도 도입. 집단적 분쟁 해결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트 사건이나 신용카드 회사 사건이나 뭐 금융 사건이나 보시면은 한두 건이 유출되는 게 아니라 수만 건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단체 집단 이제 해결, 집단적 분쟁 해결일 필요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이제 소송의 의미보다는 집단 소송을, 집단 분쟁 과정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필요한 만큼 도입한 겁니다. 자, 5번 관련 판례, 전자감시제도 합헌. 자, 그다음 주민등록표 열람교부의 수수료 부과. 자,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 소중에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거. 예, 이거는 공적기관의 서비스, 그죠? 서비스에 대한 이제 수수료다 이런 의미에서 합헌으로 바라보고요. 녹음 파일 제공 행위. 부산구치소장이 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하여 지검 검사장에게 접견 녹음 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자율권을 침해하는가. 합헌입니다. 주된데 이 사건 녹음 행위는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변호인과의 접견 과정을 녹음했다 이러면 바로 위헌 나와요. 그죠? 변호인 사실 확인되고 불법 내용물 뭐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논한다 이런 거 아니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배우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한이 이제 필요한 이제 특정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것들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법원에 제출 명령이 있을 때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법이 권리를 침해하는가? 자, 주변에 가시면 실체적 진실에 따라 법적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법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금융거래 정보 제공.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 최근에 나온 판시로서 많이 국가고시에서 돌고 있는 지문인데요. 자, 각종 이제 그 어떤 집행 절차에서 채무불이행자 이제 그 명단을 누구나 이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 상태로 두는 것. 이것이 이제 위헌인가인데 첫 줄 간단합니다. 채무이행의 간접 강제, 심리적 강제 및 거래 안전에 도모라는 목적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어떤 빚의 문제, 빚 문제를 또 야기하지 않음과 또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수사 경력 자료 보관. 불기소 처분 유형 중에서도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처분이죠. 혐의 없음,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자, 그러면은 수사 경력 자료를 국가가 당국이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다. 지워라. 근데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자, 줄로 갑니다. 수사 경력 자료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죠? 수사 경력 자료는 개인 정보이다. 오선지로 많이 다룹니다.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시면 맨 마지막 줄된 부분인데요. 자,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것 때문에 하폰인데요. 불기소 처분은 확정력이 없죠. 법원의 재판과 달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기판력과 같은 확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재수사가 언제든 가능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의 당분간의 보관이다. 수사의 편이란 뜻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정보 제공.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회보장이죠. 자, 그래서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정보를 제공하라. 나이롱 환자 혹은 진료비 담합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의사들이 이제 담합을 해서 풀리고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으니까, 자, 그거 이제 막고자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공익이 확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내역 관련 정보의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줄거세요. 사건개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건. 이것도 국가고시에서 많이 다뤄져요. 연말정산 간소화. 이제 주로 이제 1월달 가면 주로 이런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제도가 국세청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도 취지는 훨씬 이제 넓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자, 필요비를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하는 절차다. 즉 원천징수세액에서 필요비를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세액,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세나 뭐 이런 거 세금 같은 것들은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세금이 내릴 때 이제 월급 받으면은 원천징수 당해요, 그죠? 3.3% 해가지고. 자, 그 과정에서 일일이 국가가 당국이 나서가지고 필요비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나 따지지 않습니다. 3.3% 무조건 매달 떼가요, 월급쟁이라 친다면. 근데 이 필요비는 원래 세금의 조세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게 속성입니다. 필요비라는 의미가 국가 생활 과정에서 국민들이 당연히 드는 비용, 드는 비용, 어떻게 보면 국가가 보존해 줘야 될 비용,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의료비 같은 거죠. 지금 우리 판례에서 보듯이 의료비. 사람은 언제든 아플 수 있고 아파서 돈 좀 썼는데 그것도 세금 내라고 한다.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거두면 안 되는 건데 원천징수할 때는 고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연간 단위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소명을 하면, 신청서로 이제 소명을 해내면 돌려준다, 환급해준다. 이 필요비 환급 절차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어때요? 국민에게 유리한 절차입니다. 유리한 제도. 근데 어쨌든 뭐 이 신고를 하라 그러고 뭐 이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들이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통폐합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다 대고 의료비 내용을 총괄해서 국세청으로 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관에서 의료윤리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삼는데요. 하폰입니다. 유는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다. 국민에게 유리한 것이다. 자, 그리고 셋째 줄 먼저 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될 의료정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의료정보도 개인정보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줄인데,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유리한 것이다.
개개인이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병원이 총괄해서 쏘는 것들이 개인에게 훨씬 유리하다. 그 다음 그 밑에 판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정보 시스템 사건과 합니다. 네이스. 학생들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같은 것들을 이제 당국이 보관하면서 졸업증명서의 발급 절차나 이럴 때 코드로 이제 이용하는 제도를 이제 네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정교조 쪽에 선생님들이 큰 문제 삼았었죠. 줄된데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따옴표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개인의 존엄과 인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정보라 보기는 어렵다 라고 합니다. 자, 따옴표 한 대 밑에 가서 씁니다. 기초정보라고 쓰세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정보로서 오히려 공유가 필요한 정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지금 1년째 같이 손잡고 다니는 내 친구가 내 이름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생년월일도 모른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생일빵도 안 날려준다. 그죠? 이런 것들은 사회성이 떨어진, 사회성을 결국은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오히려 공개되고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내밀한 영역에 뭐 민감한 정보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정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감 정보도 아닌 이제 단순한 기초 정보들을 국가가 보관하는 것들은 입법 형성권이 커요. 그래서 이제 합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증명서 같은 거를 발급을 받는데 그럼 이런 것도 안 넣고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경에서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와서 증명서 발급받아 갈 수도 있죠. 남의 정보를.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당국의 표현입니다. 예, 실제로 뭐 그런 건지를 떠나서 그걸 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이제 수용한 결론이고, 다음 페이지 지문날인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 이런 의미에서 합헌으로 왔어요.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는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는 여손가락에 잉크 묻히는 정도죠. 잘 안 지워진다 이런 정도가 사익의 제한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공익이 훨씬 크다 이렇게 파악됩니다. 자, 다음 제한으로 가죠. 로마자 4번. 여기서 이제 기본권 충돌에 관련된 특수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1번, 양가로 1번, 인격 영역 이론. 인격의 포괄적인 영역을 단계를 나눠요. 영역을 나눈 다음에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이론입니다. 자, 주된 데 가시면 개인의 생활 영역을 가장 폐쇄적인 영역부터 가장 개방적 영역까지 분류하여 내밀, 비밀,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으로 나눈다. 요렇게까지 제시 안 해도 되고, 여러분 만약에 요걸 좀 이용해 보고 싶다, 논술에서, 그러면은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생활 영역을 가장 폐쇄적인 영역부터 가장 개방적인 영역까지 분류하여 보호 정도를 달리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호 정도를 달리하는 견해. 소개 끝. 굳이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규범조와의 공사익 형량의 일반 틀 내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아주 내밀한 영역이나 비밀 영역의 정보다라고 판단되면은 입법 형성권이 축소되겠죠. 그래서 위헌으로 몰고 가기 좋고, 또 반대로 공개적 영역이다. 아까 뭐가 이제 뭐 기초 정보와 관련된 이런 영역이라 친다면은 합헌으로 몰고 가기 좋고, 이런 이제 의미들을 이 이론의 어떤 제시되는 이제 단초들을 공사에게 이제 규범조화의 과정에서 좀 이용을 하시면은 좋다 이렇게 했죠. 사급 이상 공무원의 질병명 공개. 위헌인 부분이 4급부터 출발한 것과 질병명에 제한이 없는 것, 이게 이제 위헌인데요. 제도의 의미부터 위에 쓰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연결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위공직자 연결성 확보. 그래서 병역 면제를 받은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 중에 이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이 병역 면제 사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성, 청렴 결백성을 이제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4급 우리 현재는 별로 고위공직자 이런 규제가 필요한 고위공직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질병명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내밀한 영역에 근접하는 그런 질병 정보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너무하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자, 주된에 가시면 자, 이런 거 보세요.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실제 사례에서 어떤 뭐 정보를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비밀스럽긴 한데 보호가 많이 필요한 정보 같은데 이게 내밀 영역인지 비밀 영역인지 구분하기는 애매한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요. 내밀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 정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표현을 표현을 좀 넓게 쓰면서 내밀이다, 비밀이다 이런 걸로 딱 구분을 안 하면서도 보호의 강도가 강하다는 것들을 내비칠 수 있죠. 근접한 이런 표현들요. 자, 그래서 이제 엄격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아래 주된 데 가시면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제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과도하다 평가를 내립니다. 보통 이제 국민들이 연결성 취지가 녹을 수 있는 공무원들은 이제 장차관급 이 정도 돼야 차관도 잘 모르죠 우리. 차관도 잘 몰라요. 장관급도 뭐 해수부 장관이나 요즘 같으면 해수부 장관이나 되면은 조금 이제 좀 알아볼까 싶을 정도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4급 공무원들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도 없는데 이런 이제 규제가 강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인식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번에 권리 포기 이론, 공적 인물 이론, 공공이익 이론, 다음 페이지 공적 기록 이론 나오는데 자, 이제 왼쪽에 양괄의 1번은 독일의 이론이고요. 나머지 이론은 전부 미국의 이론입니다. 독일 이론은 일반 이론, 모든 영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기준이고 미국의 이론은 개별 케이스별로 마련된 개별 영역의 이론들의 그냥 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요? 대형 판례 환자 판례는 일반 이론인 독일 이론을 주로 베이스로 삼고 미국의 이론이 바로 직접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사안들에서는 또 미국의 이론을 쓰기도 한다고 했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2번 필요 없습니다. 국감조법 8조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볼 필요 없고 뒤에 가서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행정상의 공표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란 거 사례 대비하시는 의미에서 살짝 이제 봐두시고 네, 나머지는 됐네요. 나머지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 4번 사생활의 비밀 가저에 관련 판례들. 첫 번째 판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의 검사 행위. 수용자가 있을 때 하지 왜 내가 없을 때 내 방을 뒤지느냐.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없을 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합니다. 첫 줄, 이 사건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즉 교정질서 유지 수용자의 교화 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맹성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자, 밑에 써놓으세요. 자맹성의 필요성, 자맹성 요구.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알려놓고 들어가면 짱발거 다 짱만다는 거죠. 예, 오늘 저녁에 할 거니까 대비하세요. 이러면 또 다 짱봐버리죠. 그러니까 급하게 안 알리고 들어갔을 때 제대로 된 교정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정질서 내 CCTV 설치, 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 거실에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위헌인가? 엄중격리, 좀 똘끼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CCTV로 24시간 이제 자해 방지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육안에 의한 시선 개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 개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CCTV 개호에 관련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육안에 의한 개호의 근거 규정이 그대로 이 CCTV 개호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유보 위반을 부정했어요.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유보 쟁점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판례상. 왜냐하면 법률유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법 중에 근거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찾는 건데 이걸 알 수가 없죠. 그죠? 재판정부관 이런 분들이 나를 새가면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다크서클의 대가로서 이제 찾아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으로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례는 외워야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법률유보 쟁점은 일반적으로는 선택형 대상으로도 외우지 않습니다. 법률유보 쟁점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런 리딩 사안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관 개호의 법적 근거가 CCTV 개호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관 개호의 법적 근거가 CCTV 개호의 근거로 활용 가능. 왜냐하면 결국 단순하게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기계적 장비로 대체한 수준에 불과하지 뭐 특별한 의미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CCTV라는 게. CCTV도 결국 어때요, 여러분?
화면을 매개로 해서 결국은 또 사람이 눈으로 화면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게 넓은 의미로 보면 결국 또 유광개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음주격리 대상자, 똘끼 있는 사람의 자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장치다 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이제 정당하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경사 이상 경찰 공무원의 재상 등록 의무.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첫 줄 맨 뒤에 경찰 공무원의 청렴성 확보 그 정도만 적으시면 되겠네요. 경찰 공무원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부정축제 재산이 아닌가, 브로커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할 필요는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하프인데 요거 나중에 하면 이제 다른 판례가 또 나옵니다.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평등권 쟁점. 자, 제목 위에 한번 써놓을까요? 왼쪽 여백에 써볼까요? 다른 공무원 직렬에 비해 보다 낮은 직급부터 등록 의무를 설정했어요. 다른 공무원 직렬에 비해 보다 낮은 직급부터, 즉 경사계급부터 등록 의무를 설정한 것. 자, 이게 평등권 쟁점 되겠죠. 이것도 같이 하프입니다. 청렴성 확보. 무슨 말이에요? 경찰 조직은, 경찰 공무원들은 좀 더 낮은 조직에서 비리가 많다는, 좀 더 낮은 직급에서 오히려 비리가 많다. 폴리스는 뭐 오피스 폴리스와 로드 폴리스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오피스 폴리스보다는 로드 폴리스가 어때요? 대민 접촉이 많죠. 대민 접촉 과정에서 어때요?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경사급, 주로 이제 뭐 형사, 일선 형사 이런 분들이죠. 이런 경사급에서부터 재산 등재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다른 일반 이제 공무원들하고 다르다. 차이 난다고 해요. 그 밑에 판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으니까 이런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해와 구제 내려가서 이건 따로 보실 필요 없어요. 그 PD 수첩 사건 내려가시면 맨 밑에 판례 그 승낙 범위를 초과해서 방영된 것이 이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 가슴 확대 수술 후유증 피해 사례를 이제 PD 수첩이 이제 보도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이제 피해 사례를 보도하는데 그때 이제 약속된 바가 빛을 벽에다 쏴가지고 그림자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음성을 변조한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허락을 했는데 음성 변조 안 됐어요. 음성 변조 안 되고 그 다음에 생목소리 다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그림자 투영이 너무 정확해가지고 빛이 너무 정확하게 쏴져가지고 그 이목구비가 그냥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 이목구비. 그래가지고 문제된 사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승낙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다, 위법이다 평가 내렸습니다. 자, 다음 3번 정정보도 청구권, 이제 반론보도 청구권, 추후보도 청구권 요 세 가지 이제 언중법상의 규율 보는데요. 자, 정정보도 청구권 제목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정정보도 청구권은 정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제목에. 정정의 전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보도를 고쳐라라는 사죄 요구권입니다. 넓은 의미의 사죄 요구권. 자, 근데 4번의 반론보도 청구권은 반론이라고 돼 있죠. 반박문 게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반대 진술 요구권입니다. 반대 진술 요구권. 이거는 그 원 보도가 잘못됐다, 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고요. 내 반박문도 좀 같이 실어달라, 병행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보장입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5번 추후보도 청구권은 사회적 낙인 방지책입니다. 사회적 낙인 방지. 그래서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어떤 기사 보도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사후에 무혐의 내지는 무죄로 풀려났을 때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많이 뗀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런 이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제도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것도 간단히만 보시면 돼요. 정정보도 청구권 먼저 본문으로 가죠. 정정보도 청구란 언론사의 허위의 사실보도. 자, 허위 중요하고요. 사실보도의 사실 중요합니다. 정정의 전제죠. 고치라라는 말의 전제고 그 다음에 사실보도만 되지 평가적 보도는 대상이 아니에요. 논평과 같은 평가적 보도는 정정보도 청구 대상 아닙니다. 반론보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허위의 사실보도 정확히 외워놓으시고 자, 그리고 내려가서 아래쪽에 넷째 줄 뒤에 보세요. 현재는 정정보도 청구에 있어서 언론기관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각결정했다. 위법성이나 고의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반론보도 청구권도 마찬가지고 추후보도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가 아니에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고의과실 위법성이라는 이제 불법성을 꼭 전제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의과실 위법성 요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동법 제26조 6항 본문 전단이 정정보도 청구 이소를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났습니다. 지금 법 개정돼서 이제는 저 위에 올라가시면 법 26조 2항 보세요.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계속 읽어보죠. 반론보도 청구 및 추후보도 청구 이소에 대해서는 민지법상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예전에는 정정보도 청구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민지법상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정보도 청구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내립니다. 나머지는 괜찮은데 정정보도 청구는 잘못됐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법이 이제 개정된 거예요, 지금은. 자, 지마 보십시오. 정정보도 청구소는 허위의 사실보다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런데 이게 판단이 잘못해서 잘못되지 않았는데 또 잘못됐다 해가지고 다루지다 나중에 또 반박이 또 다시 뒤집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속성의 가치와 신중성의 가치 중에 어떤 게 우월하냐 했을 때는 정정보도 청구소는 신중성이 요청돼요. 네, 신중성이 요청되는 절차. 근데 이제 반론보도 청구나 추후보도 청구는 어때요? 사회적 낙인 방지를 위해서는 빨리 보도를 붙여주는 것. 그런 일 없었습니다요? 하면서 빨리 붙여주는 거. 그리고 반론보도 청구도 엊그저께 MBC에 뉴스에 무슨 보도가 나갔는데 다음날 바로 어제 그 뉴스 보도에 대해서 반박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붙여줘야지 우리 그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연결성을 확보하죠. 그 보도하고 이 반박문 그렇구나. 한 1년이나 뭐 2년이나 몇 달 지나가지고 반박문 아무리 붙여왔자 그게 무슨 보도인데 이러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때요? 빨리빨리 대처해 줄수록 유리한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둘은 신중성보다는 신속성이 요청되는 절차입니다. 신중성, 신속성. 자, 그래서 신중성이 요청되는 절차는 민지법상의 가처분 절차. 가처분 절차는 주로 그 입증 방식이었대요. 증명의 방식이 아니라 소명의 방식이라고 해서 법관의 확신까지 불러일으키지 않아도 법관의 단순한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걸 이제 소명이라고 하죠. 그런 소명을 통한 입증으로도 충분히 이제 입증이 되는 이제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이기 때문에 걸맞지 않다는 거죠. 소명만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엄격한 증명 절차가 요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명 절차여야지 합당하다. 나머지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법관의 확신까지 요구될 때 입증된다. 이런 식의 막 신중한 절차보다는 소명, 단순히 법관의 의심만 불러일으켜도 입증 이런 식으로 쉽게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소명. 자, 증명 절차의 대표적인 것이 민사소송에서 규율하고 있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죠. 민사소송법. 소명 절차가 대표적으로 이제 집행 절차 내지는 보존 절차로서 가처분 절차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자,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법리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모두 다 민지법상의 가처분 절차, 즉 소명 절차에 따르도록 했던 국법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소의 부분만큼은 위헌이다라고 판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법이 개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반론보도 청구소 다음 페이지 본문 가죠. 반론보도 청구란 언론사의 사실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사실보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전히 평가적 보도는 대상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평가적 판단의 존중 차원입니다. 평가적 판단들은 항상 존중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학식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적 판단들이 웬만하면 이제 그 주눅들게 돼 있죠. 함부로 이제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보도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위불문이죠. 진위불문. 허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세 절째 보시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불문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또 줄인데 언론사의 사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청구권이므로 국가나 지자체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예시 판례가 국정홍보처의 당사자 능력, 요 판례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도의 피해자이면 국가 등도 가능하다. 국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 그리고 그 본문 위에 또 마지막 줄인데요. 반론보도 청구소를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하였다. 그래서 유지되고 있다. 소명 절차. 자, 오른쪽 반론보도 청구의 절차 이제 예시 판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후 보도로 갑니다. 추후 보도 청구의소. 조문 한번 읽어만 보고 조문을 뭐 분석하지 마세요. 언론 등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을 때는 일정 기간 내에 추후 보도에 사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사회적 낙인 방지책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내려가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예, 의미만 딱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주거의 자유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요거는 형법 사안이에요. 형법. 그래서 헌법에서는 관심 없고 기출도 없죠. 예, 다 넘겨버리죠.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형법에서 하세요. 그냥. 거주인의 자유 쉬었다가 진행하죠.